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반도체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만큼 익숙한 소재죠.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해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차세대 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정책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답답한 느낌이 들게 하는 반도체. 오늘은 이해랑 연구사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반도체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랑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주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연구사님 우선은 반도체에 대해서 대략적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반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띠는 물질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전도대와 가전도대가 합쳐져 있어서 이제 전자가 쉽게 넘어가서 잘 흐르게 되는데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전도대와 전도대 사이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자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갭이 어느 정도 좀 작은 편이어서 뭐 빛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외부 자극이 주어진다면 이제 충분히 이제 전자가 뛰어 올라가서 전도가 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전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흐름으로 디지털 언어인 0과 1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제어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기억하는 데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반도체는 보통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의 이제 반도체 소자라든지 아니면 이 반도체 소자를 여러 개를 묶어서 전자회로로 구성해서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한 집적회로를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반도체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전자기기 부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왜 반도체라고 부르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연구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반도체라는 용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의미를 좀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좀 알아야지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발전을 해오게 된 건가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반도체는 반도체 소자의 줄임말인 만큼 반도체 소자의 시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의 시초는 원거리 전기 신호 전달을 위해서 신호 증폭을 해주는 진공관이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증폭 장치로 새로 개발된 게 1947년 미국의 벨 연구소가 반도체를 이용한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란 소자는 전기 스위치와 증폭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인데 이제 외부 자극을 제어해서 전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다양하게 조합을 하면서 논리 게이트를 만들 수 있고 이 논리 게이트를 다시 조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기억 장치나 연산기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경우에 그래픽카드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모두 이제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트랜지스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칩에 모은 집적 회로가 개발이 되면서 인텔의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반도체 집적 회로에 있는 반도체 소자의 밀도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무어의 법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 법칙에 맞춰서 반도체를 이제 점점 크기를 줄여가고 집적도를 높여가면서 50년간 법칙을 잘 지켜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추가 기술 발전이 더뎌지면서 무어의 법칙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산업이 이제 다양하게 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소자는 크게 나누자면은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정보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센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히 네.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연구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세계 1위 강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방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보자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외 나머지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58%, 그 외에 이제 광전자 소자나 센서 등 나머지 기타 반도체가 이제 16%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와 그리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생산만 하는 네. 파운드리로 사업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팹리스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 역시 이제 전체 중에서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의 점유율을 보이는 대만과는 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제조를 한 업체에서 다 수행을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 업체와 그다음에 위탁 생산 업체 네.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분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분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크게 말씀드릴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보다 좀 더 좁은 사업 영역에 집중을 해서 독보적인 기술과 영역을 구축한 특화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도체의 사용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설계가 필요한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제 반도체 설계와 그리고 생산의 분업화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그 파운드리 공장 하나 지을 돈이면은 인천공항 3개를 짓는다.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네, 맞아요. 그 3개를 뜻하는데 그만큼 파운드리 공장 하나를 짓는데 인천공항 3개를 지을 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건데요. 야. 그만큼 이제 생산을 위한 설비가 매우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인 설비를 갖추기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기업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담하는 종합 반도체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라고 불리는 설계업체는 이제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설계만 하고 그리고 생산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업체가 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팹리스 파운드리 이게 신문 기사에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네네. 연구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네. 시스템 반도체 생산 1위가 아까 전에 66%를 차지하는 대만 회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TSMC가 이제 긴 역사만큼 다양한 공정에 대한 기술 그리고 고객사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집적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EUV 장비가 TSMC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25대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가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 뉴스를 이제 준비하면서
좀 최근에 뉴스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 3나노미터 공정 양산 돌입을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뉴스를 보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키가 될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가 계속 상승세일까요? 시스템 반도체 전망은 어떤가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전자기기의 높은 수준의 판단과 인지 능력이 필요하게 되어서 필수적으로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58%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똑똑한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스템 반도체를 필요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반도체 시장 동향에 발맞추어서 국내 기업에서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전문 대학원을 늘리고 그리고 인재 양성에 가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데 이제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여건이 더욱 좋아져서 이제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또 많이 길러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요. 새로운 도전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또 반도체 분야에서 또 이런 인재들이 멋진 모습을 또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과 전망에 대해서 답답함을 해소해 주신 이해랑 연구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